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어제 돌연 공식 행보를 중단했죠. 국민의힘은 밤 8시 긴급 의총을 열고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고 오늘 저녁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나흘째 국토 종주 일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을 앞두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긴장감이 높아지는 대선 정국,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들 스스로도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에서는 법이 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 차이, 그리고 흡연 시간이나 워크숍처럼 애매한 상황들이 과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오후 6시에 한덕수 후보를 만나기로 했어요. 네,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오는 11일 일요일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이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호 2번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김문수일지 한덕수일지. 자,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김문수 후보 쪽에서 어젯밤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7일 오후 6시에 오늘이죠. 한덕수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했다. 네. 단독으로.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독으로 만나기로 했다. 또 하나가 단일화와 관련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된다. 이 얘기는 단일화 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단하라는 얘기예요. 네.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그동안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단일화 일정이 흔들리니까 좀 전전긍긍하면서 김문수 후보 측 관악구의 집으로도 찾아가고 그랬어요. 못 만났습니다. 결국 오늘 6시 만나기 때문에 오늘 6시에 한덕수 예비 후보하고 만나서 아마 경선 일정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덕수 후보 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들어보니까 단일화와 관련되어 있는 방식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당 지도부하고는 관계가 아예 끊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만나면은 아마 단일화 협상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큰 그림은 나올 것으로 해서 단일화 협상 오늘 저녁 두 사람의 만남이 가장 큰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오늘 전 당원을 상대로 단일화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 대목이 걱정이에요. 오늘 만나면은 두 사람이 분위기가 좋으면 바로 이제 단일화 일정에 들어가서 뭐 토론회를 하든지 해서 원샷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관련된 단일화 문제를 당에서 개입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자, 왜 설문조사가 무서우냐면 여기서 결론을 가지고 손에 쥐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해버리면 이것을 공개하면서 오히려 단일화에 대한 당원 여론은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한덕수다. 가버리면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등록을 해버리면 김문수 후보는 손에 얻는 게 없어요. 그것을 중단하라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중단하지 지금 않았습니다. 혹시 이 문제가 오늘 제 두 사람 만남에서 좀 걸림돌을 되는 건 아닌 것인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나 또는 설문조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번 주 일요일까지거든요.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 양보를 한다면 오늘 의외의 성과 있는 만남도 예상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청 투어를 오늘 마무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경청 투어입니다. 경청은 이재명 후보한테는 좀 약한 대목이었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경청 투어에서 아예 낮게 또 조심스럽게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현장에서 얘기를 듣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어제 보니까 뭐 골목골목 경청 투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충청 지역이라든지 전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지역 균형 발전을 당연히 강조할 것이고
또 현장에서 민생 관련 어려움도 경청을 하면서 풀어내겠다. 민생에는 이재명이다라고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어제 한 예를 들어보면 충북 보은에서는 청년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사람 몸과 똑같아서 손발에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하듯이 지역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골목도 살아야 활력 있게 온 나라가 더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대한민국도 몸과 이 지역도 몸과 같았는데 머리에만 집중한 것이다. 손도 발도 다리도 다 튼튼해야 된다. 이게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전라북도 진안이라든지 또 전주 익산 또 충남 청양 이렇게 방문해서 지난 5일 시작했던 2박 3일의 2차 경청 투어가 마무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아예 없애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겁니다. 민주당이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거법의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손질하겠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면은 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 법 내용 안에 행위라고 하는 내용이 개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무슨 뭐 경력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정 가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행위가 어떤 거죠 이게? 이게 상당히 너무 추상적이다 이게. 네. 그래서 행위는 이에 걸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빼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민주당도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다시 말하면 검사나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이거 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의적인 법 해석을 막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맞춤법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아마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겠죠. 가만히 넘으니까 가만히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2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네. 높아 보여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때 민주당이 다시 또 탄핵에 들어갈지 아니면은 제의를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민주당은 지금 강경 분위기는 분명해 보입니다. 각 당의 대선 레이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6조 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최종 서명을 앞두고 제동에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또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에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고의 교두보였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끝난 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체코 프라하에서 한수원과 발주사인 두코바니가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어제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겁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한 겁니다. 네. 인용했던 그 배경을 보니까 프랑스 전력공사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리해도 공공계획을 체결할 기회를 아예 잃게 된다. 그럼 하나만은 아니게 되냐. 그래서 지금 본계약을 한 것은 정지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수원 계획은 그러면은 끝난 건 아니고 좀 더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앞서 프랑스 전력공사는 이 두코바니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하면서 이거를 왜 문제가 있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아직 모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체코 쪽에서는 이 법원에서 그 내용을 봤더니 이게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뭐 어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한수원하고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제 본 협정을 맺기로 했는데 바로 네. 가처분 신청해서 이제 제동이 걸린 거예요. 프랑스 전력공사 얘기는 체코의 반독점 사무소가 여기서 이제 판결하는 건데 반독점 사무소가 우리가 제출했던 이 신청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가처분 해달라. 이번 기회도 지금 우리 본강에 못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인용이 된 거죠. 그러나 체코 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말 그대로 가처분이기 때문에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 이 신청을 이제는 제대로 봐야 됩니다. 보고 난 다음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또 법원에서 프랑스 쪽하고 또 경쟁을 해야 할 상황도 생기는 겁니다.
프랑스의 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진출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원전 기술이 괜찮거든요. 네. 한국에 오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체코 정부 입장이 중요한데 체코 정부 얘기는 한수원과의 입찰 조건이라든지 사업자 선정 과정이라든지 또는 기각했던 여러 가지 사유에는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법원이 빨리 판결을 해야 된다. 좀 자신감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이렇게만 되면 우리한테는 좋은데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준법 투쟁을 한 뒤에 정상 근무를 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일주일 만인 오늘 첫 차부터 준법 운행을 재개했어요. 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이제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이 준법 투쟁은 아마 버스를 오늘 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말 그대로 준법,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승객이 완전히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출발 못해. 문도 못 닫아. 또 거기다가 급출발 안 하고요. 급제동도 안 하고. 또 차로도 급하게 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승객은 또 좋지 않느냐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네. 마음이 급한 승객들은 빠져 가시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준법 투쟁을 하는 건데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기본급은 8.2% 좀 인상해라. 그다음에 동일 노동 임금도 차별을 폐지해라. 현행 63세 만 63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좀 연장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노조의 요구인데 이 버스 조합 측에서도 지금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정식적으로 협상은 안 되고 있다는 분위기고 해결의 신발을 찾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도 어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용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각자 노력은 하는데 혹시나 시내버스를 이용 중에 고의로 기사가 지연해서 운행을 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아주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적법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120번 다산 콜센터로 신고를 하면은 서울시가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나왔습니다. 네,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대다수 의대가 오늘 유급 예정자를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의대생 문제가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는데 결국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급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대다수 의대가 지난달 30일 유급의 데드라인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유급 예정자도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교육부에 유급자 명단, 재적자 명단 이런 구체적인 처분 상황을 제출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제출하면 이제 교육부가 끝나는 건데 지난 3월에 의대생이 등록이나 복학을 한 이후에 수업 참여율이 26%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년도에 지원하지 않겠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6%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또 지난 2일에는 의대 5곳이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 총 1,916명에 대해서 재적 예정 통보를 보냈어요. 재적.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순천향대라든지 을지대라든지 인제대 또 차의과대 등등에서 학생들의 일부 복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재적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재적 처분은 뭐 1,900명에서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이제 유급은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유급은 학생들의 의대생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은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학기가 아니고 네.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내년에 복학을 해야 돼요. 그럼 내년에 지금 1학년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뭐 해부학 시험 이런 것들도 지금 2배의 인원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10명 중에 7명이 유급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 대규모 한번 꽉 차가지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들어야 할 상황은 피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선 행사를 통해 모은 자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네, 이 다혜 씨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좀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동안은 좀 말도 좀 많았고 또 이혼을 통해서 드러난 모습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아픈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보이는데 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로 또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뭐냐면은 2022년 12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갤러리니까 이제 그림을 이제 출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5만 돈은 비영리 재단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뜻이 있는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내놨겠죠, 그죠? 그럼 그것을 이제 경매를 하자 팔지 않겠습니까?
30여 명한테 작품을 기부를 받았어요.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받은 작품을 경비로 팔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의혹입니다. 기부하지 않았다.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죄질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작가들도 속이고 국민들도 속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서울 서대문 경찰서가 어제 이 타해 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는 거죠. 지금 경찰 얘기는 이 타해 씨를 비롯해서 작품 구매자들의 계좌를 통해서 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다. 그러면 돈이 빠져나간 것이 명백하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제 타해 씨한테 물어보면은 이거는 착복을 했는지 어디 기부를 했는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타해 씨가 이제 의혹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명예롭게 물러난 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누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타해 씨도 굉장히 마음 아파할 것 같아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아직은 그대로 말 그대로 의혹인지 아니면은 진짜 사기가 맞는지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인 오늘 오전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현재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서순천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 무안 쪽으로 나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김해 부근 1차로와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반포부터 서초 사이와 더 가서는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정체입니다. 목천에서 천안 휴게소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서행하고요. 이후 회덕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광명역 진입램프 1, 2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수요일은 투자의 시대. 국내외 돈의 흐름을 살펴보는 수요 금융시장 시간이죠. 윤은별 연합인포맥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 이후 첫 개장인데요. 국내 증시 상황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연휴 주말이랑 이제 연휴 이틀 쉬고 주식시장 처음 열었는데요. 일단 좀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세를 시도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연휴 동안 미국이랑 다른 나라들의 무역 협상이 조금 진전되는 듯한 소식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 주들이 좀 강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업종 살펴보면요.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체코 원전 계약이 좀 법원에서 막으면서 불발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원전주들이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전기술 이런 주들이 좀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이번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요. 4월에는 거의 한 달 반 이상을 내리 순매도만 했던 외국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팔기도 했다가 사기도 했다가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줬던 방산주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요게 원래 시가총액 순위가 10위권 밖에 있었는데 기아를 누르고 현대차 다음 순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이게 오늘도 강세입니다. 이제 개장 전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공동으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최대 33조 규모의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코스닥은 또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코스닥은 오늘 조금 약세입니다. 약세폭이 크진 않고 또 오전 중에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이 조금 하락 중입니다. 여기서 좀 영향을 좀 미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뭐 전반적으로 무역 협상 진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밤에 의약품 관세를 언급을 했어요. 2주 내에 의약품 부문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코스닥에 좀 많이 있는 바이오주들이 내리면서 시가총액 1위 비롯해서 조금 내림세였다가 그래도 오전 중에는 조금 낙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관련한 테마주에도 좀 급등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한국거래소가 이제 좀 경고성 내용을 담은 어떤 자료를 발표했었는데요. 4월 저번 달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건수가 56건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이제 투자 경고라는 게 뭐냐면 좀 특정 소수 계좌에만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좀 많이 오르면 그럼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면은 한국거래소에서 투자 위험하다, 투자 이 종목 좀 위험하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근데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대부분 대선 후보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관련 테마주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업의 실제 펀더멘탈, 실제 체력이나 실적이랑 무관하게 네. 뉴스에 심하게 급등락하는 만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시아 증시를 좀 살펴볼까요? 한중일 모두 연휴가 끝나고 개장을 했는데 일본과 중국 분위기는 어때요? 네, 노동절 전후로 해서 한중일 모두 금융시장이 좀 쉬어갔는데요. 일본은 우리랑 같이 오늘 처음 개장을 했고 중국은 월요일까지 쉬었다가 어제 개장을 했습니다. 연휴 동안 무역 협상 괜찮은 뉴스도 나왔고 해서 어제는 중국 증시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도 연속적으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소 보합 분위기고요. 좀 짚어볼 만한 건 중국 증시인데요. 오늘 중국 당국이 좀 지급 준비율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정부에 이만큼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을 좀 인하를 했어요. 네. 50bp 인하했고요. 주택 대출 금리도 인하하는 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전격적으로 돈을 푸는 거죠. 금리를 싸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 증시는 좀 상승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휴 중 화두가 환율이었는데요. 달러원 환율이 이번에 급락했어요. 이게 대만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환율을 하면은 계속 네. 올라가는 것만 걱정을 했잖아요. 이거 1,500원 가면 어떡하냐 막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 연휴에는 이거 1,300원 가면 어떡하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연휴 사이에 역외에서 우리나라 원화를 거래하는 시장에서는 1,370원대까지 내려왔었고요. 오늘도 1,390원대 등락하고 있습니다. 주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이 화제가 됐습니다. 대만 달러가 그러니까 달러 대비 대만 달러의 가치 대만 달러가 하락했고 대만 달러 가치는 급등을 한 겁니다. 이게 원화가 좀 아시아 통화가 대부분 좀 묶여 있거든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대만 달러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원화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통화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대만 달러가 연휴 동안 2, 3 영업일 동안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일단 배경이 여러 가지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네. 일단 아시다시피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 둔화 같은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초나 작년에 비해서 미국 달러가 많이 약세를 보였고 이게 일단 첫 번째 배경이고요. 그런 와중에 미국이랑 중화권 국가, 대만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미국이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 좀 요구를 해왔던 게 너네 나라 통화를 좀 절상을 시켜라. 왜냐하면 수입하는 입장에선 그게 좋으니까 미국처럼. 그런 얘기를 좀 아시아 국가 대만 포함해서 요구를 해왔는데요. 대만 외환 당국은 좀 그런 거를 절상을 반대하는 그런 개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 협상이 진전되면서 대만 당국이 대만 달러의 강세를 좀 용인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대만 금융당국이 따로 입장을 낸 건 없어요? 네, 연휴 동안
대만 당국도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연이어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에서 환율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하긴 했는데요. 근데 시장에서 좀 또 우려를 했던 게 대만의 생명보험사입니다. 대만의 생명보험사가 미국 국채 같은 좀 달러 표시 자산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우리나라 통화가 아닌 외화 달러 표시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 외환에 대한 환 위험을 없애는 해지를 많이 하는데요. 금융기관들은. 근데 대만 이런 생명보험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국이 좀 이런 거를 그 환을 방어를 해준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환 해지를 많이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무역 협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대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달러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겠죠. 저희 서학개미들처럼. 그러면서 대만 생명보험사에서 이런 해지를 갑자기 나오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시장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TSMC 이런 유명 반도체 기업이 대만의 수출 기업이잖아요. 여기도 대만 달러가 강해지면 손해를 봅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도 대만 달러 강해질 것 같아라고 하면은 환을 해지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서 있으면서 좀 급변하는 환율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만 달러 급등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미 달러 약세 추세의 예고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또 하필 미국 달러 가치가 굉장히 급등락이 심했고 특히 약달러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때 이런 사건이 나오다 보니까 장기적인 약달러 추세 예고편인 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 생명보험사 같은 어떤 큰손, 미국 국제 큰손 투자자의 변화가 일본이나 유럽 같은 타국의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그런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환율 추세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그동안 쉽게 내리지 못한 게 환율이 너무 높다.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미국 기준금리랑 더 벌어지면 미국 금리가 더 높고 돈을 잘 주는 미국 달러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우려를 했던 건데 환율이 이렇게 많이 레벨 다운 1,400원, 1,300원대까지 좀 내려올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걱정될 만한 거는 우리나라도 대만이랑 좀 경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몇 가지 있잖아요. 수출 기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혹시 나중에 원화 절상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처럼 환율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 증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무역 협상 이슈가 시장을 이끌고 있죠. 네, 지난주까지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고 지금도 이제 예전처럼 미중 뭔가 강대강 관세 뭐 100%, 200% 할 땐 하던 때랑은 조금 지나가긴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미국 증시가 9거래 연속 랠리였거든요. 이게 그 상승을 연속으로 한 이런 연속 거래, 연속 랠리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살짝 조정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단은 분위기가 좋은 게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랑 미국이 서로 대화를 바라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대외적으로 많이 던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도 미국이 우리랑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오고 있다. 이런 얘기했고요.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도 중국이 접근하고 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조금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했던 거는 미국이랑 중국이 특히 중국은 미국이랑 대화를 원하고 있다라고 미국은 얘기했는데 중국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약간 의문을 가지게 했는데 이제 요거는 서로 이제 뭐 어떻게 합의점을 가고 있다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최근에 정확히 주말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에 어떤 나라와 무역 합의가 발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미국이랑 영국이 이번 주 합의 목표로 무역협정 체결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를 탄 건데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분위기가 꺾였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일단은 정규 거래로만 보면 미국 증시가 월화 2거래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무역 협상 기대를 가지고 계속 랠리를 펼치긴 했는데 아직 합의가 나온 건 아니니 조금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서 약세를 보였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간밤에 조금 기술주 같은 서학개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종목 급락세가 심했는데요. 팔란티어가 어제만 거의 12% 급락을 할 정도였는데 약간 1분기 실적 소화하고 그동안 너무 올랐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제 뭐 아마존, 애플 제외한 기술주, 특히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그런 메타,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한 좋은 소식이 또 새로 들려온 게 있죠. 이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간밤에 미국 주식 시장이 끝나고 저희 아시아 시장 개장하기 전에 미국 재무부랑 미국 무역 대표하는 무역 대표부가 이번 주 후반에 스위스에서 중국이랑 만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랑 좀 정식으로 만나는 첫 번째 무역 협상이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기장 끝나고 거래되는 미국 주식 선물도 상승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사실상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워런 버핏이 참여한 마지막 주주총회가 화제였어요. 네, 맞습니다. 주말에 이런 워렌 버핏의 마지막 주주총회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주말에 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이게 워렌 버핏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투자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었는데 이 워렌 버핏이 나이가 벌써 94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은퇴를 선언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경영권을 인수한 지 60년 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시장 관심을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보자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 무역이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버크셔를 인수한 뒤로 회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었는데도 주가가 매우 짧은 기간에 반토막이 난 일이 3번이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면서 지금은 뭐 극적인 약세장이나 구조적인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수요 금융시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은별 연합 인포맥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정치부 기자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라도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식의 앞날을 망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빗나간 사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 빗나간 사랑이란 표현에서 빗나가다란 동사는 행동이나 태도가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나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다를 뜻합니다. 빗나간 생각, 빗나간 교육열, 또 빗나간 행동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빗나가다에서 빗은 일부 동사 앞에 붙어서 잘못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빗나가다 외에도 빗듣다, 빗디디다와 같은 것도 있는데요. 빗듣다는 말을 잘못 듣다를 뜻하고 빗디디다는 잘못하여 디딜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디디다를 뜻합니다. 종업원은 3잔을 달라는 손님의 주문을 빗듣고는 맥주 3잔을 들고 왔다. 또 훈련병들은 아직 녹지 않은 동토의 흙길을 정신없이 빗디디며 뛰어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빗듣다와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으로 가로 횡자를 쓰는 횡듣다가 있는데 이는 무슨 말을 헛듣거나 잘못 듣다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화창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을 보이며 공기도 대체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다만 낮 동안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나쁨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지금 오존주의보도 발효 중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지금은 공기가 온화합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부산, 제주 19도, 대전 22도, 대구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 높겠습니다. 요즘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고 오늘도 예년 이맘때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는데요. 어버이날인 내일 낮에는 서울과 전주 25도, 대구 24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5도 안팎 높아서 반짝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금요일에는 다시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기온의 변화가 크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져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모레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중부지방은 토요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후보의 첫 공판을 당초 예고한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이른바 사법리스크 차단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북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단일화 문제 내용으로 당내에서 후보 교체론까지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오늘 저녁 단독 회동합니다. 김 후보 측은 시한 일정에 압박하고 후보자를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반복되면 후보로서도 응하기 쉽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공수처가 해병대원 채모상병 사망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SKT 유심 해킹 사고가 일어난 지 19일 만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을 새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의 비밀 투표. 이 콘클라베가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네, 제267대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오늘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본격막을 올렸는데요. 지난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된 뒤 12년 만입니다. 교황청 근위대가 성당을 봉쇄했고 투표권을 가진 80세 미만의 추기경이 모두 바티칸에 집결했고요. 특히 이번 콘클라베는 투표 추기경단 120명 상한 규정을 넘어 133명이 참여하는데 1975년 규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럽과 보수파를 견제하기 위해 재임 중 투표권자 기준 80%에 달하는 비유럽 개혁파 추기경을 대거 임명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선 유흥식 추기경이 유일하게 참여합니다. 엄격한 보안 절차 속에서 진행되는 콘클라베 기간 동안 바티칸 대부분 지역에서는 휴대전화 통신도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차기 교황 선출이 발표되고 나면 다시 복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첫 투표에서 새 교황이 선출되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일과 모레 이틀은 오전과 오후 각각 2차례씩 하루 4번 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때까지도 새 교황이 뽑히지 않으면 나흘째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투표를 하루 쉬고요. 교황 투표권자이자 동시에 후보이기도 한 133명의 추기경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3분의 2 이상 89명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투표를 반복합니다. 최근 100년간 새 교황을 선출하는 데 평균 사흘이 걸렸는데 가장 최근인 2005년과 2013년엔 모두 투표 둘째 날 새 교황을 알리는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추기경들이 있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란 게 현지 분위기인데요. 다만 추기경들은 사전에 비공개 회의를 열고 차기 교황은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교회의 분열과 전쟁 등 국제사회 위기를 우려하면서 교회와 세상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꼽았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28%로 선출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2위는 18%를 기록한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3위는 10%를 기록한 이탈리아의 마테오 주피 추기경으로 나타났는데 첫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진행될 투표 이후 굴뚝에 피어오를 연기색을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하철역 선거운동 미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고요. 네,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서울교통공사가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철도 안전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일부 정당인이 역 관리자 허가 없이 활동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럿 있었는데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제정됐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혹은 정당 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문제가 없을지 판단한 후에 허용한다고 하고요. 개찰구 내 활동은 불허하고 개찰구 외에는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역사 안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되고요. 특히 승강장이나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승객들의 주요 동선에 불편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 밖에 개찰구 바깥쪽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제한이 걸린다고 하네요. 명함을 돌리거나 피켓팅 정도는 가능하지만 예비 후보 기간에 현수막을 건다든지 확성기를 사용해 연설을 한다든지 배너 같은 시설물 설치는 금지됩니다. 꼭 선거 기간만 되면 조금 과하다 싶은 선거운동 때문에 눈살 찌푸려지기도 하고 있던 호감도 살짝 떨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는데 무엇보다도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잘 따라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이 150조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어요. 네,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로 불리는 돈의 액수가 154조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GDP의 6.4%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치매 머니라는 말은 일본에서 건너왔는데 치매에 걸린 자산가가 늘고 이들의 자산이 동결돼 사회,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서 등장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2023년 기준 국내 고령 치매 환자는 총 124만 명에 달했고요. 보유한 자산 규모는 154조 원, 1인당 평균 1억 원이 넘습니다. 고령화로 향후 치매 환자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치매머니도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8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런 뭉칫돈이 돌지 못하면 경기가 활력을 잃게 되고 또 절차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동결된 자산을 처분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문제도 있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고령 치매 환자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또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도 커 고민이 많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번 달에 치매 집중 조기 검진을 하고 있다고요. 네, 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25개 자치구와 함께 치매 집중 조기 검진을 실시합니다. 5월 한 달간 치매 안심센터에서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 치매 조기 검진을 진행하는데요. 올해 치매 검진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 시민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 등을 찾아 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자세한 검진 일정은 광역 치매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치매 검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조기에 발견하면 증상이 악화되는 걸 늦출 수 있고 특히 치료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줄일 수 있어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낮아지는데요. 중증 환자의 연간 1인당 관리 비용이 3,400만 원 수준인데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검사 미뤄둔 분들 계시다면 이번 소식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령 치매가 아니라고 해도 그건 그거대로 깊은 소식이고 혹여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받아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달 방문검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서울시가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대폭 늘리기로 했어요. 네, 서울시는 그간 장애인 콜택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이미 법정 기준의 137% 수준인 780여 대까지 끌어올렸고 운행 대수는 꾸준히 늘어 올 연말까지 854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정 기준을 151% 충족하게 되고요. 또 대기 시간도 2년 전 47분에서 올해 30분대로 내려왔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차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2년 전부터는 택시업계와 함께 장애인 이동 차량을 추가 확충하기도 했는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승객을 일반 차량인 바우처 택시로 전환해 휠체어 장애인이 특장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 점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장애인 콜택시의 정시성, 서비스 품질을 올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는데요. 등교와 출근 등 정시성이 중요한 이용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간 운영하던 전일 접수제 차량도 수요가 높은 계절에는 대폭 확대 운영하도록 했고요. 심야 시간대에는 시간대별 3명씩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장애인 이동 편의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파견되는 노동자 선발 과정에 수만 명이 몰렸어요. 네, 임금이 몇 배나 높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5일 하노이의 한 학교에서 한국 고용허가제 대상자 선발 과정으로 열린 한국어 능력 시험에 7,900여 명이 응시했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합격만 하면 한 발 들여놓은 셈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는데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파견되는 약 8,00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 이렇게 총 22,800명이 몰렸다고 하네요. 이 프로그램은 노동자가 여권과 비자, 건강검진 비용, 비행기 티켓값만 내고 중개 수수료는 없어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인기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한국에 취업한 사람 수도 3년 새에 5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베트남을 떠나 해외로 나가 일한 사람 수는 65만 명이 넘는데 이 중 한국에서 소득이 많게는 월 2,000달러, 우리 돈 280만 원 수준으로 2위인 일본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요즘 국내 유학생들이 용돈벌이로 보이스피싱의 통장을 빌려주고 있어서 논란이에요.
네, 저도 유학 시절을 떠올려 보면 주머니 사정이 늘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요즘 국내에 있는 유학생들을 상대로 이 통장만 빌려주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보장해주겠다는 검은 유혹이 판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은 보통 불법 체류자나 한국인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국내 대학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인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을 전달하거나 돈 세탁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상당수가 처음에는 범죄인 줄도 모르고 피싱에 가담한다는 점입니다. 통장 명의만 빌려달라, 돈만 옮겨주면 수십만 원을 주겠다는 등의 제안이나 아르바이트 공고에 응했다가 범죄에 빠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국내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많은데요. 무더기로 피싱에 가담했다 붙잡힌 사례도 있는데 지난해 강원 한 사립대 유학생 10여 명이 무려 20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돈 세탁한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고요. 중국인뿐만이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유학생이 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했는데 일당과 교통비를 줄 테니 특정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전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한국 실정에 어둡거나 언어 장벽이 있는 탓에 같은 국적의 다른 유학생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은 앳된 10대 후반, 20대 초반 유학생들이 멋모르고 범행을 한 뒤 용돈을 벌려고 그랬다, 영문을 모르겠다,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말하기도 하고요. 전문가들은 우선 대학들이 철저한 범죄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 매년 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7,400건을 넘어서면서 1년 새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과 대전, 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늘었고요.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40%, 영재학교가 50% 늘었는데 과학고는 100% 넘게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고 입시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학폭이 발생하면 대부분 신고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 폭력 27%, 사이버 폭력 14%, 성폭력도 10% 넘게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고3이 치르는 올해 입시부터는 학교 폭력 처분 결과가 정시와 수시에 반영되는데 정시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처분 결과를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처분 결과에 따라 감점 처리를 하는 등 미세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상위권에선 큰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집에 갈 테니 알아서 하라던 이 50대 남성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부산 해운대에서 동래구까지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당시 혀가 꼬여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음주 측정할 생각도 없고 집에 갈 테니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을 남기고 입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다가 벌금 폭탄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막무가내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가수 김호중 씨의 술타기 꼼수가 화제가 또 됐었잖아요. 음주 운전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시는 방법인데 다음 달부터 강력 처벌이 이뤄집니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술타기 수법을 쓴 사람을 음주 측정 거부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고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는데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38명으로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이 같은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노래는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응원가인데요. 2023년 발매된 곡으로 가수 부석순과 래퍼 이영지가 함께한 파이팅 해야지 듣고 저는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로 돌아올게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대선 레이스 초반에 근로시간이 화두로 떠올랐어요. 오늘은 근로시간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4.5일제도 결국 근로시간의 이제 단축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뭔지,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시간하고 관련해서 벌어지는 분쟁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볼 거예요. 또 최근에 이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15%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거는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너무 경직화돼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활용 비용은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연근무 시간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전 정부에서 노동개혁 정책 중 하나로 근로시간을 개편하려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근로시간 하면은 민감한 영역으로 느껴지긴 하는데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사실 이제 법에서는 근로시간이 이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속되어 있다는 거는 나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명시적인 게 있을 거고 묵시적인 것도 있을 건데 이것도 포함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이제 묵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전에 이제 업무 분장에 의해서 아마 이미 분류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분쟁이 있는 영역에서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건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업무 수행 참여 의무 정도나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제재, 불이익 여부, 그다음에 시간, 장소의 제한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이제 사례별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근로시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니까 좀 쉽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근로시간은 출근해서 퇴근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구속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은 곧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출근과 퇴근 시간 사이에 휴게 시간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일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시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인 거니까 이 점심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실근로 시간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휴게 시간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하고 있어서요. 이 30분 단위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있지만요. 부여 횟수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근로자처럼 1시간을 줘도 되고 30분씩 2번 아니면 15분씩 4번 줘도 되는 거지만 노동부에서는 휴게 시간이 아닐 만큼 잘게 쪼개서는 주지 말라는 게 권고사항이긴 합니다.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근로시간 제도에 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은 항상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한 예를 알려드리면 요즘에 이제 식당 같은데 점심시간 이후로 좀 손님이 뜸한 시간 보면 브레이크 타임 시간이라고 규정해놨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한 15년 정도쯤에는 식당에서 브레이크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지나고 난 이후로 좀 한가한 시간에도 우리 식당의 이모님들이라고 하죠. 서빙 네. 보시는 분들이 그냥 그 탁자에 앉아서 TV 보시고 계시다가 손님 들어오면 바로 서빙 업무를 하시는 거에 대한 이게 근로시간이냐 아니냐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노동부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하는 게 제약이 있다. 그다음에 대기하고 있지 않으면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손님이 들어오면 적각 접대행위라는 업무 행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이게 입법화 과정을 거쳐서 직접 이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법에 규정화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회사원들의 교육 시간이나 워크샵
학교에서의 시간도 근로 시간에 해당될지 궁금해요. 네, 원칙적으로 이제 그 교육 시간이나 워크숍 같은 게 의무적으로 강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근로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입사해서 이제 직무와 관련된 교육 시간이 있을 거고, 처음에 이제 입사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카페 알바 같은 거를 하실 때 그 이제 법령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회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 가면 또 쓸 수 있는, 다른 가게 가면 또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교육 시간이 이제 근로 시간일까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항상. 네. 근데 이 경우에서는 완벽하게 우리 손님을 접대하는 행위에서 차단되고 그 교육만 하는 어떤 교육장에서 교육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근로 시간으로 봐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서 커피도 내리고 계산도 하고 손님에 대한 접대 행위도 하는 이런 교육 시간은 완벽하게 근로 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게 그런 입장이고요. 이 워크숍 같은 것도 거의 의무화되어 있다. 빠지면 사실상 규정에 의한 제재는 없지만은 이 관행에 의한 그런 제재들,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제재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근로 시간이 맞다는 게 우리의 노동법적인 이제 입장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에는 이제 체육대회 예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근데 체육대회 거의 뭐 평일에 하지 않고 쉬는 날 토요일 날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거 이제 근로 시간으로 봐주기도 뭐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노사 간에 이제 양해 과정을 거쳐서 이건 연장 근로 시간이라고 보기에는 나중에 이제 한가할 때 대유로 쓸 수 있거나 이런 조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 시간은 항상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화장실 가는 경우까지 근로 네. 시간인지 아닌지 막 논쟁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흡연 장소 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좀 네. 걸리니까 이제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의 불만이 나오곤 하거든요. 네. 이거는 근로 시간으로 봐야 돼요.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이제 흡연자의 사정이 있는 거고 네. 비흡연자의 사정이 있는데요. 맞아요. 노동부에서 이제 지난 2018년도에 52시간제 도입 당시에 이제 가이드를 내놓으면서 잠깐 이제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 사러 자리를 잠깐 비울 경우에는 이제 대기 시간이니까 근로 시간으로 이제 봐야 한다는 가이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판단이 이제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 흡연 장소가 사무실에 약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건물에서 이제 근무하시다 보면 흡연 장소가 멀찍하게 떨어져 멀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담배 피우러 가면 이제 자리 오래 비우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노동부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운 겁니다. 근로 시간으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비흡연자 쪽에서는 왠지 네. 내가 더 근무를 많이 한다 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측정해 본 게 없는데 일본에서 이 그 흡연자들의 흡연 시간에 대해서 한번 측정해 본 게 있다고 해요. 일본 마케팅 회사 PR이라는 데인데요. 29층에서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제 흡연 장소 1층에 있으니까 거기 담배 피고 오는 시간이 몇 분인가 재보니까 평균 약 15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담배 펴도 주 5일이니까 75분을 무려 비흡연자가 더 근로하는 셈이다라는 자료가 있긴 하더라고요. 대기업 혹은 중견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 중에 흡연을 포함한 휴식 등을 비업무 시간으로 분류하는 식으로 통제하고 있다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불만이 한쪽이 이제 크지니까 조금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일정 시간 단위로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으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두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필수 근무해야 되는 코어 타임이라고 두는데요. 그 네. 코어 타임에서 자리를 비우는 게 이제 15분 이상 걸리면 비업무 시간으로 처리해서 근로 시간으로 제외하는 방식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자리 비워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행정적인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우리는 이제 통상 시급이라는 게 산출되기 때문에 60으로 나누면 이제 분급이라는 게 산출됩니다. 당연히 그만큼 뭐 15분 자리 비웠다고 하면 15분은 이제 급여에서 차감될 수도 있는 거고요. 급여에서 차감되는 거 외에 이 행위가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사규에 의해서 근무 태만으로 징계 조치를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직장인들의 고충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업무 시작 전에 카톡이나 전화를 해서 이렇게 업무 지시를 했다면 그때부터 근무가 시작된 걸로 보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예전에 카톡 금지법도 발의되고 했는데 이제 그게 통과되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업무 개시 전에 이제 상사가 전화나 이제 뭐 카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단순히
업무 지시만 한 사정만으로는 근무 시작이 당겨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근무 시간, 출근 시간 전에 이거 빨리 착수해서 내가 출근하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네. 그 주문은 역시나 근로 시간이 이제 당겨진 걸로 볼 수 있다는 게 노동부 가이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애매모호한 지시는 근로 시간으로 보고 어렵지만은 좀 지정한 거는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게 그 노동부 입장입니다. 우리가 근로시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법정 근로시간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건데요. 네. 이건 기준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법정 근로 시간은 법에서 정한 시간.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 5일제 뭐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일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니까 그 주 5일제라는 거 많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소정 근로 시간은요. 법정 근로 시간 이내에서 우리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정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정 근로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을 넘어서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법정 근로 시간이 넘는 거는 우리 법에서는 연장 근로라고 산정하고 있고 이 연장 근로는 일주 12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해서 주 52시간제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중요한 게 있어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정 근로시간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따라서 이제 우리 기본급이 결정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정 근로 시간 내가 실제로 일해야 될 시간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월급이 나올 거고 이제 기본급을 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주유 수당이나 연차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52시간제를 판단하는 기준을 잘 모르겠던데요. 한 주의 전체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연장 근로니까 이걸 다 합산해서 네. 일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건지 이게 네. 궁금해요. 우리 진행자님 말씀대로 뒤에 후자의 부분은 그 법이 판례가 바뀌기 전에 예전에는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네. 지금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한 주 전체의 실근로 시간 중에 40시간이 넘는 시간만 연장 근로 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40시간이 넘는 시간만 연장 근로다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라는 게 네. 1일 연장 근로 한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간 연장 근로 합계로 계산돼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십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뭐 1주간의 연장 근로가 12시간 한도를 이제 초과였는지는 1일 8시간 초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40시간만 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일 한도는 없고 그 일주 12시간 주 단위 한도만 규정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에서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인 거예요? 1일 21.5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30분에 그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를 부여하도록 해서 24시간 중에 2.5시간 휴게하면 21.5시간 근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은 1일 8시간이나 뭐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와 유사하게 뭐 일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 지금 하신 질문에 이제 연장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8시간 초과하는 시간도 52시간 계산시 고려돼야 된다는 그 질문하고 동일한데요. 근데 네. 이 대법원이 이제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이 그 취지가 이제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해서 연장 근로 억제하고 동시에 이제 근로자는 생활상 자유 시간 제한받고 그다음에 피로와 긴장을 주니까 이 수당을 지급해 주라는 취지인 거지 우리가 연장 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준이 동일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자유로운 근무제를 원하고 있는 분이 많잖아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 근무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법에서 정한 거는 사실 이제 성수기하고 비수기에 활용하기 용이한 탄력적 근무제, 그다음에 뭐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정산해서 주 40시간 을 맞추는 이제 선택 근무제 또는 이제 영업 직원들이나 이제 회사 밖에서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주 근로제, 근로자의 재량권이 강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한정된 특정 직무에만 허용되는 이제 재량 근로제가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임신, 육아 등을 이유로 하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렇게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임신한 근로자는 이제 원칙적으로 연장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급여에 삭감 없이 단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1일 2시간을 단축을 신청해야 되면 허용하고요. 네. 이 2시간 단축하더라도 급여에 삭감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데요. 요거는 육아휴직하고 별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가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고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일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아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하고 다른 점은 이때에 그 줄어드는 시간만큼 급여도 비례 삭감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이 두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하고 연차 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라는 점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944님, 일하는 특성상 휴게 시간에 근로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휴게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눈치 보일 것 같기도 해요 하셨어요. 네, 뭐 눈치 보실 것 같지만 휴게 시간에 모셨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만큼 다른 시간에 이제 휴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용자가 두 가지의 처벌이 되는데요. 하나는 네. 휴게 시간 미부여가 있고요. 그다음에 휴게 시간에 일하셨으니까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 안 하시게 된 거니까 동일하게 다른 시간에 쉬는 걸로 조금 문화를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7684님, 근로계약을 8시간과 7.5시간 이 차이점이 뭔가요? 저희 회사가 7.5시간으로 계약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7.5시간은 그만큼 기본 임금이 이제 낮춰지는 거죠. 왜냐하면 8시간치가 기본 임금으로 설정되냐 7.5시간치가 설정되냐의 문제거든요. 나중에 이제 연차 수당도 계산할 때도 7.5시간치만 이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9시 출근해서 뭐 6시 퇴근하신다고 하면 결국에는 휴게 시간이 1시간이 아니고 1시간 반을 부여한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고요. 이게 뭐 실제로 쉬고 계시다고 하시면 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승원님께서 근로시간 전에 아침 체조하는 것, 이것도 업무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하셨어요. 이 체조 시간이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어떤 체조 시간에 늦게 오거나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어떤 제재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 없이 이제 근로 시간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조금 제재가 없고 자유롭다고 하면 그냥 근로 시간이 아니고 그냥 참석의 의무가 드는 그런 거에 되겠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지금까지 소담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경주 일정 중에 돌연 후보로서 공식 행보를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국민의힘은 밤 8시에 의총을 열고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어젯밤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갔는데요. 결국 오늘 6시에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를 만나기로 했어요. 네, 하지만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전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 찬반, 그리고 이 단일화 시점을 묻는 당원 설문조사를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 전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어서 단일화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 교체론까지 거론이 되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후보가 단일화 주도권을 쥐어야지 당이 압박해서는 안 된다며 설문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열고 단일화 논의를 다시 이어가는데요. 이 자리에 김 후보의 또 참석을 요구했으나 참석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 측에 연락도 하고
했고 직접 만나러도 갔지만 계속 불발이 되면서 소통 자체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 후보 비서실장인 김재현 전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대선 후보의 지시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지도부가 오히려 후보를 압박하는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심정이란 것을 이해해달라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즉 감정이 상했다라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것이고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단일화도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 방식이 주요 협상 대상일 텐데요. 단일화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은 첫 만남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단판을 짓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설사 오늘 진전이 있더라도 실무진선에서 단일화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러한 원론적 결론을 내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한덕수 예비후보를 만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시간 끌기이고 쇼일 뿐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요. 김 후보가 한덕수 예비후보에게 만나자고 한 건 역시 김 후보로서는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나도 단일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명분 쌓기의 일환으로 풀이가 됩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 좀 물어보니 단일화 방식까지는 전혀 나아가지도 못했다고 하고요. 감정의 골이 풀리지 않는 이상 이 단일화 논의 자체를 시작하기가 어렵고 결국 이렇게 되면 평화적인 방식보다는 일방의 무력으로 단일화 논의가 흐를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를 두고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냈던 사건에 비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찬반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지도부가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도 단일화를 밀어붙일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정당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이를 흔들고 번복하기 위해서는 김 후보가 당원들의 뜻에 따라 후보로 선출됐듯 이 단일화 역시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논리를 만들려는 건데요. 당원들의 의중을 물어서 이 단일화에 대한 당심을 수치화해서 김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져가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시작으로 지금 전 당원의 의견을 물어서 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최근의 정치적 흐름 중 하나인데요. 주요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일부 세력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악용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는 이낙연, 김종인 등과 만나면서 빅텐트 구상을 펼치는 모습이에요. 한 전 총리가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두고 사실상 공개 압박을 했어요. 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배신, 배반이라는 단어를 두고 사실상 이 단일화를 공개 압박한 것으로 당 내에서도 너무 경솔하고 오만한 태도다. 사실 경선을 치르지도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것인데 배신, 배반이란 단어를 쓴 것은 선을 넘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이른바 부전승으로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한 후보와 단일화하는 건 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한 후보가 지지층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4일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응답자 중 51%가 한 후보를 단일 후보로 지지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전체 국민의힘 지지자의 63%가 한 후보를 지지했고요. 30%는 김 후보로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은 15.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처럼 지지층에서 한 후보의 지지율이 김 후보의 2배에 이르기 때문에 지도부는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식당 후보까지 이 3자 대결을 할 경우에는 김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의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며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도부에서도 이 한 후보가 후보 경쟁력이 더 있다기보다는 빅텐트를 꾸릴 수 있는 확장성 측면에서 한덕수 후보 그릇의 파이가 김 후보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제 충청과 전북 지역을 돌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전북 진안, 임실, 전주 익산을 들른 뒤에 충남 청양과 예산을 방문할 예정이죠. 네, 오늘 오전에 이 대표는 전북 임실시장을 찾아서 정치인은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리는 머슴일 뿐인데 국민이 맡긴 일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국민이 맡긴 총칼로 죽이겠다고 했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인 만큼 정권 심판, 정권 교체론을 전면에 앞세운 건데요. 또 내일이 어버이날인 점을 고려해서 오늘은 어르신 돌봄 공약도 발표하는 등 주민들과 만나는 경청 투어를 통해 밑바닥 민심을 아우르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민생 투어 중에 사법부 비판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직접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조금 강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제 충북에서 국가기관과 총체적 대결을 벌이는 것 같다라면서 사법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속전속결로 파기환송으로 판결을 내리고 네. 고등법원에서도 빠르게 변론기일을 잡은 것을 겨냥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고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까지 소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SNS를 통해서도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의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이제 후보로서 이기고 있는 이 대선판에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을 비판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과의 대결이 아닌 이번 대선을 기득권 간의 대결로 프레임을 재정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왔던 소식이었죠.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인 6월 18일로 바꾸기로 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선대위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제 15일로 잡혔던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를 변경해야 한다라고 정말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오늘 오후 12시가 조금 지난 시점에 이 해당 재판부는 재판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인 6월 18일로 바꾸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유를 또 밝혔는데요. 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도 또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의 이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일제히 연기를 요청한 겁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 계획서를 단독 처리한다고요. 네, 민주당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잠정 보류한 대신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우회를 했는데요. 이 대표의 파기환송심이 원래 예정돼 있었던 이제 15일 하루 전인 14일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오늘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사법부의 구테타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에서 요구한 대로 오는 12일까지 재판을 중단하고 6월 3일 대선 이후 재판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탄핵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 역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사법부를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탄핵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재판부가 이제 6월 이후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날 오후에도 어떻게 좀 바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에요.
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요. 이 개정안은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이 후보가 백현동 사업 등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를 인정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거법을 개정해 처벌 근거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개정안이 만약 통과돼 발효가 되면 이 후보는 이 법조항 폐지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셀프 사면법이다, 방탄 입법이다 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민주당 이야기에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김문수 대선 후보가 비대위 해체 권한을 언급했잖아요. 이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17년 당대표 시절에 직접 만든 조항인데요. 당 대선 후보가 모든 당무에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조항을 언급했는데요. 네. 김 후보가 비대위도 해체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걸 김문수 후보가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에 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대위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출범했기 때문에 누가 와도 해체할 수 없다. 당무 우선권에 비대위 해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김 후보와 지도부 간의 갈등이 증폭이 됐는데요. 이 역시 감정 싸움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이 심정적으로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비대위는 6개월간 활동기한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비대위 해체 권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란은 조금 잦아드는 양상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